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야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한강 작가가 선정된 것인데요. 그로 인해 전 세계 문학계에 충격과 환호를 안겼습니다.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이번이 최초이며 한국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이후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 작가 선정 이유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포착한 강렬한 서정적 산문과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꼽았는데요. 이는 한강 작가만의 독특한 문학적 성취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은 그동안 영미권이 주도해온 세계 문학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한국 문학의 깊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문학 애호가들과 비평가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향후 세계 문학계에 미칠 파장과 영향에 대해 전 세계 작가들과 평론가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버드 강의실에서 학생과 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리건 KT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강 중인 마이클 교수님의 세계 문학의 흐름 강의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와 달리 마이클 교수님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늘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었죠.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 앞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학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왔죠. 하지만 오늘은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바로 노벨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과 함께 교수님은 본격적으로 노벨 문학상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노벨 문학상이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로 수상자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하셨죠. 또한 노벨 문학상 수상이 한국가의 문학과 문화의 세계적 인정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마이클 교수님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의 한강 작가에 대해 설명하던 중 아시아 출신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의 역사를 언급하셨어요. 1901년 노벨 문학상이 제정된 이래 아시아에서도 뛰어난 작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913년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기탐잘리로 수상했고 일본에서는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과 1994년 오에 켄자부로의 개인적 체험이 선정되었죠. 그리고 2000년에는 중국의 가오싱젠이 영혼의 산으로 수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국 교환학생인 지안펑이 손을 들더니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중국 문학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걸 아시죠? 가오싱젠 이후 24년 만에 겨우 한국 작가가 수상한 거잖아요. 게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사실상 중국 문학의 승리 아닌가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은 잠시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지안펑 군, 문학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강 작가의 업적을 축하하고 그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한강의 작품 세계는 매우 독특해요. 그녀는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폭력성, 욕망, 그리고 고통을 섬세하고도 강렬한 문체로 표현합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은 종종 몸과 영혼의 경계,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2007년 출간된 채식주의자는 한강을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열정이 더해졌어요. 주인공 영애의 선택은 사회의 규범과 기대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소설은 영애의 시점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형부, 언니 등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성,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욕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합니다. 채식주의자는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는 한강이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한강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독창성과 깊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가의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 전체가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직접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더불어 교수님은 한국 문학이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문학계에서 그 위상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하셨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특유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이 녹아든 작품들이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적 인정은 단순히 한 작가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가 세계와 공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는 한국 문학에서 한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문학의 예술성을 언급하시며 그 근간에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가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세계 문자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셨어요. 기원전 32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의 상형 문자, 기원전 1200년경 페니키아 문자, 그리고 한자와 일본의 가나 문자 등을 언급하셨죠.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문자들 사이에서 한글은 1443년에 창제되어 가장 후대에 만들어진 문자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한글이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한글의 창제 목적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라는 점을 말씀하셨죠.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글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점도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의 창의성과 위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중국 교환학생 지안펑이 또다시 손을 들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한자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한자가 동아시아 문화권에 미친 영향력을 주장했어요. 마이클 교수님은 지안펑의 의견을 경청하신 후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지안펑 군, 한자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가치는 정말 대단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각 문자 체계의 특성과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의 경우 그 과학성과 실용성이 현대 사회에 매우 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과 다른 아시아 언어들을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자는 수천 개의 문자를 암기해야 하는 반면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일본어의 경우 3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지만 한글은 단일 문자 체계로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비교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의 효율성과 실용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에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키보드로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죠. 강의를 들으며 저는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한 문화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특성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마이클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문자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인류의 지혜에 대해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를 표현하고 그 민족의 정신을 담아내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문득 캠퍼스 내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노벨문학상에 대해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역사가 깊은 노벨상은 19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2024년에는 한국의 작가 한강이 수상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문학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고 한국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말씀해 주시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지난 5년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급격한 증가세는 정말 대단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안펑이 교수님, 하지만 중국어 학습자 수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경쟁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안펑 군, 중국어 학습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어 학습자의 급격한 증가세와 그 원인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또한 한국어가 이제 주요 외국어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했다는 증거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강의를 들으며 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의 전파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문화의 힘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마이클 교수님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 주제에 대해 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성장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먼저 훈민정음의 혁신성에 대해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다양성이 무려 1172개에 달한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영어의 알파벳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소리들을 한글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대해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한글의 학습 용이성을 강조하실 때 저는 문득 제가 외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떠올랐어요. 한글은 그 구조적 특성 덕분에 다른 언어에 비해 배우기가 훨씬 쉽다고 하셨죠. 이런 특성이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교육 수준에 기여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놀라운 성장 과정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문화와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그리고 최근의 IT 기술과 반도체 산업에서의 선도적 위치 등을 언급하셨죠. 저는 이런 다방면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지안펑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한국의 성과를 상대화하려 했어요. 교수님, 중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몇 배나 되고 기술 발전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한국의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지안펑 군, 중국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가 대단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각 나라의 상황과 맥락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와 적은 인구, 그리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룩한 성과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경제 규모나 성장률만으로 국가의 발전을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하셨어요. 1인당 국민소득, 삶의 질, 기술 혁신의 정도, 문화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가 간 비교의 복잡성과 각 나라의 고유한 발전 경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의를 들으며 저는 한 나라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성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한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저는 국가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 지표를 넘어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마이클 교수님의 한국의 발전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주는 영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K-팝의 세계적인 성공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전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수님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국제적 성공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런 콘텐츠들이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은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실력 있는 셰프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국의 음식 문화, 요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경쟁과 도전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죠.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 요리의 다양성과 깊이에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강의가 이어지던 중에 지안펑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 문화의 인기는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요? 중국의 전통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깊이와 다양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바스라는 요리는 우리 중국 음식입니다. 마이클 교수님은 지안펑에 들은 뒤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안펑 군, 중국 문화의 깊이와 역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고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문화의 성공이 단순히 표면적인 인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적 가치와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K-팝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 한국 드라마의 섬세한 감정 표현, 한식의 건강하고 다양한 맛 등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문화의 가치는 단순히 그 역사의 길이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폭넓게 공감을 얻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으며 저는 문화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특히 문화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의 다양성과 그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한 나라의 문화가 세계화되는 과정은 단순한 확산이 아니라 다른 문화들과의 상호작용과 융합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한국 문학의 미래 전망으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한국 문학의 번역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어의 특성상 영어로 번역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리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난해한 문제 같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어의 정의나 한과 같은 개념은 영어로 정확히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담고 있는 문화적, 정서적 깊이를 전달하는 것이 번역가들의 큰 도전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그 자체로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최근 한국 문학의 번역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번역가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작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이어서 교수님은 한국 문학의 고유한 감성과 메시지가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작품들이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이 다루는 주제의 보편성과 독특한 표현 방식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며 문학이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문학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그때 교수님이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1964년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한국은 그저 부러워만 했죠. 하지만 이제 한국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나라의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문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계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작가들의 독특한 시각과 표현 방식이 세계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학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됨과 동시에 제가 아직 한국 문학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에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앞으로 한국 문학 작품들을 더 많이 읽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 과정은 단순히 책이 번역되어 팔리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정서와 사상이 세계와 소통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문학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다루면서도 각 문화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세계 문학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저는 문학의 힘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작가님의 작품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길 바랍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으로 인해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어주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